충격. 태국 관광객 납치 살인 사건의 전말.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결정적 이유는 촌불이 어느 저수지에서 악취로 인해 저수지 근처에 사시는 시민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2024년 5월 11일 오후 6시경 경찰은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다며 다이버에게 요청해 수색을 지시하였고 다이버는 2시간가량 수색, 오후 8시경 수심 3m 아래에 검은 물건을 발견합니다. 밧줄 3개를 연결하며 10여 명이 함께 끌어올렸을 정도로 무거운 대형 드럼통이었습니다. 실제 무게는 130kg 정도였고 시멘트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건 며칠 전 실종 신고되었던 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었고 그런데 경찰들이 통 뚜껑을 열고 보니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건 바로 절단된 손가락이었다고 합니다. 손가락 10개가 전부 절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태국과 한국 언론에서 태국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으로 대서특필되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시신은 바로 부감을 하기 위해 옮겨졌으며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은 호흡기 이상으로 인한 심정지,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는 등 구타의 흔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바로 태국 언론에서 한국인 관광객 숨진 채 발견이라고 긴급 뉴스 속보를 전하였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신상을 알게 된 태국 정부는 과감히 피해자와 피의자 신원을 전부 공개해버립니다. 태국은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 대부분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 이유는 태국은 미제 사건이 많은 나라이며 정부는 미제 사건들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피의자 신상을 바로 공개함과 동시에 주위 사람들에게 제보를 받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피해자는 한국에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어둔 뒤 가족들에게 머리를 식힐 겸 태국에 다녀온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2, 3년 전부터 자주 태국에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랬던 걸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태국을 워낙 좋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4월 30일 태국으로 혼자 입국. 그리고 일주일 후인 2024년 5월 7일 이상한 전화 한 통이 피해자 가족에게 옵니다. 내용은 피해자가 마약을 물에 버려 피해를 크게 봤으니 1억 원을 들고 와라. 안 그러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 처음에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지만 아주 불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 그래서 가족들이 피해자 소재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구글 타임라인과 유튜브 시청 기록 등 모든 게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든 생각이 이건 납치가 맞는 것 같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들에게 살벌한 협박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아버님 그새 신고하셨더라고요. 이거 삐삐 핸드폰인데 아직도 장난 같으시죠? 아드님 살리고 싶으시면 돈만 들어오세요. 한국 시간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내일까지는 밥 잘 먹이고 사지 멀쩡하게 데리고 있을게요. 그런데 그들은 왜 피해자를 살인하고 유기한 후에 돈을 요구한 걸까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저수지에서 시신을 찾은 뒤인 바로 다음 날 2024년 5월 12일 태국과 한국이 바로 공조 합동 수사가 되었고 그날 바로 용의자 3명이 특정되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는 한국인 3명. 바로 사진 속 3명입니다. 사건의 전말. 피해자는 원래 피해자 친구인 K씨를 5월 2일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일 자정경 피해자 친구 K씨가 몸이 힘들어 쉬겠다고 문자를 했으며 내일이 아닌 다음에 만나자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날 오후 5시쯤 약 27분가량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의 목적은 아마도 K씨의 상태가 괜찮아져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듯합니다. 통화 이후 친구 K씨를 만나지 못한 걸 확실히 알게 된 피해자는 그때 아마 조각으로 알고 있던 이용비를 만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태국에 갈 때마다 방콕의 한 호텔을 자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자주 가던 방콕의 한 호텔 숙소 CCTV에는 5월 2일 오후 7시경 흰색 티셔츠를 입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는 납장을 타고 RCA 루트 66으로 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시 확인된 건 루트 66 입구에 있는 CCTV로 5월 3일 새벽 2시 20분쯤 확인되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 입은 한 남자와 같이 있었으며 그들은 곧 검은색 승용차에 탑승하는 게 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적인 범죄이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차와 콘도를 이미 렌트해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해 차를 태운 사람은 이용비 차 안에는 김영비, 과1호비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납치 살해 용의자 3명입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이들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친구인 K씨에게 이런저런 걸 물어보았습니다. K씨 궁금해서 그러는데 형 요즘 누구랑 클럽 가세요? 피해자 최근에 조각에서 친해진 사람 있어. 27살이고 방콕에서 가이드 일하는 친구야. 요즘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이 차를 압수해 확인해 본 결과
차는 혼다 시티이며 피의자 2명은 앞자리와 조수석 피해자는 뒷자리에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김영비의 태국 여친이 모든 걸 털어놓았으며 모든 사건은 뒷좌석에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용비는 이미 루트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태워 먹인 걸로 확인되며 부검에서 수면 제약물이 검출되었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지 않자 데리고 나온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차에서 잠든 피해자는 민부리 라끄라방 롬끄라우 임대주택 약 30km가량 이동하였고 이동 중 그들은 피해자를 차 안에서 결박을 하려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찍어 누르는 등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는 결국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 말로는 살리려 심폐소생술까지 하였지만 깨어나지 않고 결국 숨졌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미리 렌트해둔 롬끄라우 임대주택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거기서 30-40분가량 모의한 후 김영비는 30여 킬로 떨어진 자신의 집 BTS 방짝 근처 콘도에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방짝 소재 김영비의 콘도 CCTV를 확인한 결과 그의 손엔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 모의를 한 결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 중 한 명인 1호B를 BTS 온누 소재 1호B 콘도에 내려주었습니다. 이때 아마 일이 틀어지니 1호B는 짱구를 굴려 한국으로 귀국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비와 이용비는 더욱 대범한 범죄를 계획. 그리고 그들은 2024년 5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혼다시티를 타고 파타야로 이동을 합니다. 2024년 5월 3일 오전 10시 40분경 렌터차 업체를 찾아가 이사를 하기 위해 흰색 트럭을 빌리러 왔다며 흰색 트럭을 렌트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0분경 그들이 빌린 차로 이동한 곳은 파타야의 한자파 상점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밧줄과 검은색 200리터짜리 대형 드럼통을 구매합니다. 자파 상점 사장의 인터뷰는 그들은 그냥 일반 손님처럼 보였고 사건이 일어난 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너무 놀랐다는 인터뷰 또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은 파타야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인 4일 밤 10시 10분경 그들은 차두대를 가지고 촌부리 소재 맞부라찬 저수지에 들어갔다 30분 후에 나오는 게 CCTV에 확인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30분간 시신을 유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CCTV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들 중 누나는 동생과 연락이 안 되어 문자를 보냈는데 피의자들은 5월 6일까지 피해자 인척 답변을 했습니다. 누나가 의심을 했던 건 경상도 말투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나가 예를 들기를 경상도는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알았어 죄송해요 라고 동생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보낸 적이 없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곤 5월 7일 정오 느닷없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 일로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태국 소재 한국 대사관에도 신고를 합니다. 치밀하게 시신을 유기하고 정체를 드러낸 목적이 과연 뭐였을까요? 그리고 피의자들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모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업이 잘 안 되니 셋업 범죄를 한번 해보자. 관광객들 상대로 셋업을 하면 아마 통할 것 같다라고 한간의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왜 그들은 피해자를 셋업 대상으로 삼았을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는 항상 왜 매번 돈 자랑하고 다니냐 그러지 마. 아는 사이야? 라고 다퉜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씀씀이가 조금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14일 이용비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되며 모든 걸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5월 15일 1호비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검거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인방조였던 죄명은 강도살인으로 변경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1호비는 살인에 대한 것은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자기들을 불러들인 것은 김영비이며 김영비가 주범이라고 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영비는 다른 피의자 2명과 다르게 태국에서 출국한 이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김영비는 아마도 미얀마로 밀입국한 걸로 추정됩니다. 김영비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대변하여 소통을 하고 있으며 그는 만약 피의자 2명이 한국 경찰에 잡히면 본인도 자수를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명이 검거되었는데도 자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어디선가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는 부검에서 수면 제약물이 검출 그리고 급성호흡부전이었지만 가족들이 본 시신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본 시신에는 흉기가 사용된 걸 여럿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급성호흡부전이라던 목에는 상처나 아무런 흉터가 보이지 않았고 이마, 턱, 팔 등에 칼로 베인 듯한 흉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이 몰았던 혼다시티 차 안 그리고 트렁크에는 어떠한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자른 이유에 대해서는 몸싸움을 할 때 아마 피해자의 손가락에 DNA가 묻어 사건의 증거가 될까 두려워 잘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잘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2번에 걸쳐 잘려져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손가락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도저히 그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곳은 아마 파타야에 임대한 풀빌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살해 목적이 없었다. 그들은 진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을까요? 피해자가 입국하기도 전부터 차를 렌트하고 모해하였다는 증거가 있고 부검에서 수면 제약물이 검출되었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지 않자 데리고 나온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게 명백한데 그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미친 게 아닐까요? 그걸 누가 믿을까요? 작년 6월부터 10개월간 피해자는 태국에 3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전부터 조금의 이면식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들이 얻은 건 고작 370만 원. 아마 이 상황 이후로 어떻게 가족에게 돈을 뜯어낼 것인지에 혈안이 되어 협박 문자 협박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억 원에 대한 협박은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저 셋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협박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태국에서 8년을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거주 중이거나 여행 유튜버 등 한국인 수십 명을 만나보았습니다. 열의 5명은 진짜 성격이나 어딘가에 하자가 있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새로운 한국인을 만나지 않게 노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각즉 삐목 오픈 채팅방을 의심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여러 건의 납치와 살인사건이 일어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